규제 지역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과연 집값은 상승하게 될 건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풀리나? 우선 대구 세종이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떠들썩할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입니다. 6월달 말에 주정심 열리는데 주정심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결정하는 근본적인 지금 논리는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느냐 아니면은 덜 올랐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가 않고 객관적이지 않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자, 그러면 객관적인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뚜렷이 나오겠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5%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여러분들 5% 이상 매달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전국에서 모든 지역들이 다 이 규제 지역이 다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점의 시민은 이거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출 세제, 청약, 족세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미 다 풀렸습니다. 이미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 지역이라든가 지금 투기 지역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기 지역이죠. 투기 지역 중에 15억 이상 대출 규제, 이거 말고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을 푼다 안 푼다는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 의미를 가진 거는 투기 지역 내에 15억 이상 아파트 외엔, 아파트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대출이 풀리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강남이 되겠죠. 대부분의 아파트가 15억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읍면동 단위 단계적 해제 유력하다는데 이거 의미 없다. 효과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조정 지역 대상 지역 보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원래 이름은.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보면은 규제 지역. 이미 서울도뿐만 아니고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되어 있죠. 경기, 인천, 대구, 세종,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역 단위로 올라간 곳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전부 다 풀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주관적 여러 가지, 항상 우리가 지금 규제 지역을 풀고 나면은 집값이 급등했던 그러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시범 케이스 몇 군데 정도를 대구라든가 세종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왜 효과가 없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겁니다. DSR입니다. DSR이 지금 7월 1일부터 보세요. 7월 1일부터 4달이죠. 그럼 7월 1일부터라는 얘기입니다. DSR이 지금 규제가 강화되는데 지금 대출을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출 푸는 것이. 대출 풀어봐야 지금 이미 다 풀었잖아요. LTV. 벌써 다 풀었잖아요. LTV. DTI 다 풀었잖아. 그런데 DSR을 묶어놓는데 이 DSR 규제가 어떻게 됩니까? 1억부터입니다. 1억 원. 1억 원부터 어떻게 됩니까? 40%예요. 그러면은 DSR 규제가 강화되는 7월 1일부터는 무엇이랍니까? 전국이 다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뿐입니다. 규제지역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라는 이 이름들은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DSR 규제 강화는 한마디로 새로운 규제 지역으로 전국이 규제지구로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LTV 아무리 많이 풀어놔도 80%, 90%, 100% 풀어놔봐야 의미 없다는 겁니다. DSR. 총 원리금 상환 이 안에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감안하게 되면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DSR을 안 봤죠. 무엇을 기준으로 봤습니까? 담보물건에 대한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내가 소득이 얼마가 되든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DSR을 묶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착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입니다. 7월 1일부터는. 7월 1일부터 지금 DSR이 강화되니까 1억 원부터 시작되니까 전국이 이제 규제 지역이 되는 거죠. 전국이 이제 완전히 규제 지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전국 규제 지역으로.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007년도 보시면은 2008년도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강남불패. 참 웃긴 얘기입니다. 강남불패라는 얘기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똘똘이란 얘기밖에 없죠. 똘똘이라는 것은 뭐 공식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성향에 맞게 똘똘이라는 것이 무슨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똘똘이는 그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부에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국토법에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부동산 시장의 방향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내려가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무엇입니까? 이 시장이 풍선이죠, 풍선. 쉽게 말하면 풍선 효과에 의해서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은 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두더지 게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안 돼. 규제 둘게. 그럼 그 옆에 단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지역들이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 풍선 효과라는 것들은 이제는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 네. 이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이 개별 종목 장세를 한마디로 그냥 부동산을 따지면은 무엇입니까? 이 양극화라는 얘기죠. 예. 올라가는 아파트는 올라갔고 뭐 사람들에게 어떤 패션, 유행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아파트는 따라가고 개발되는 아파트들은 그 지역들은 거기만 따로 인정을 받고 거기만 따로 우리가 지금 호재가 반영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인구 감소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어떤 지역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모두는 다 올라가고 모두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 나름대로의 지금의 입지의 차별화 그다음에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찾고 있는데, 네,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주담대는 어떻습니까? 네, 주담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비율은 단군 이래 최저입니다. 최저. 지금은요, 정말 최저예요. 주택 거래 자체가 그리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규 아파트 뭐 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많이 안 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군 이래 최저가 다 주담되고 대부분의 좀 개인 가계 대출에 차지하는 부분들은 자영업자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월세 대출, 보증금 대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 여기서의 코로나 폭탄에 대한 자영업자 대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지금 집값 어느 정도의 집값을 우리가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많은 곳들에 지금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한 단지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0조 원이라는 돈이 지금 금리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1.75%예요.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의 대부분 보시면은 7에서 8%입니다.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낼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곳들 그런 곳들이 보면은 아주 지금 상급지는 아닙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뭐 중하급지 정도가 되는데 이 자영업자 대출이 많은 곳들을 단지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러한 뭐 원금 이자의 상환 압박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 밑에 있죠. 하는 내년부터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리 체제 하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한계가 됩니다. 한계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한계.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한계란 말이죠. 한계란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무엇이 안 나옵니까? 더 이상 무엇이 안 돼요? 수익이 안 나옵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한계 기업, 한계 가정, 한계 토지 무엇입니까? 다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수익이 안 날 때 맨 마지막에 들고 있던 거를 금매로 던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금매로 던지겠습니까? 하나만 거 있죠. 무엇입니까? 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이것들이 또 하나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금매 물량이 계속 던지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아파트 시세가 됩니다. 평균적인 아파트 시세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계 가정, 한계 자영업자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중하위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 또다시 이렇게 상급지와의 차별화가 되고 양극화되는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반대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뭐 2,500포인트에 뭐 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주가가 3,300포인트 위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2,600포인트 간다고 했죠.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무너진다고. 네. 사라는 얘기는 기간이죠.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금 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의 하락장은 또다시 큰 하락장이 한 번 더 옵니다. 네, 그것이 언제입니까? 저는 9월달 이후에 중간에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오고 9월달 이후에 더 큰 하락이 한번 올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도 실현이 되려면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 맞아야 돼요. 대등수치와 시간이 맞아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히게 되는데 지금에 있어서의 이런 뭐 체결 강도라든가 이런 지금 뭐 시세가 내려가는 속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계산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반대 매매가 또 나오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빚을 내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또 최후의 보루가 또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자영업자 똑같은 거예요. 보루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아파트 되는 겁니다. 아파트. 그러면 그 아파트에 빚을 내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게 또 무엇이 됩니까? 이 금매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양극화 되는 거예요. 주로 아파트에 보시면은 주식 투자를 빚을 내서 할 정도면은 이게 상급지 아파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여유 자금이 많죠. 뭐든지 자영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여윳돈으로 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 보시면은 더 좋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사다리 한번 타보려고 몰빵 치는 겁니다. 전재산 몰빵을 치다가 이게 잘못되니까 결국에 또 아파트 금매로 내놓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또 시세가 되는 겁니다. 평균적인 시세가. 그래서 하락장에 보시면은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하락장은 어떻습니까? 호재가 반영이 안 돼요. 호재가 악재가 되는 겁니다. 호재가 악재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하락장에 그것을 이용해서 팔아버리죠. 상승장이 어떻습니까? 상승을 계속하는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악재가 어떻게 됩니까? 악재가 호재가 되는 거예요. 악재 나오면은 밑에 갭이 떨어지겠다. 그거 삽니다. 그럼 장대음봉 나옵니다. 장대음봉 주로 잘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악재가 등장하면은 이때다 싶어서 싸게 살려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서는 호재가 악재가 되고 상승장에서는 악재가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거죠.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그랬습니다. 3년 안에 지금 작년 9월부터 말씀드렸으니까 3년 안에 그럼 거의 1년 다가가죠.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3년 안에.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란 거는 3년 지나면요. 이거 그냥 어떻습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기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기술도 있잖아요. 휴대폰도 여러분들 뭐 CDMA라고 기술이 있었습니다. CDMA.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기술이라고 그렇게 떠들다가 이거 3년 못 버텼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와이파이 기술이 나오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거.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란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냥 약간 저는 큰 기대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한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 외에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가능성입니까? 기술에 따라서 사람들의 돈이 몰린다는 거죠. 돈이 몰린다는 거, 이 가능성입니다. 기술에. 그러면은 저는 제가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했죠. 산업의 패러다임. 산업의 패러다임, PARADIGM.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기술이 또 등장할 겁니다. 이 새로운 기술에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몰리게 된다. 이것을 누가 선점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크나큰 신흥부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깨우친 신흥부자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의 누가 강남에 누구 몇 평짜리 산다, 의미 없습니다. 3년 후에 제가 또 뚜껑 열어서 볼까요? 뚜껑 열어서 그때 결판 납니다.
앞으로의 부자들과 앞으로의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결판은 이 3년 후에 나오는 기술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도 언젠가 무너지겠죠. 네, 그러면 이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서 빚을 내고 투자했겠죠. 아니면은 전재산 날렸겠죠. 네, 전재산 이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다 녹았어요. 아이스크림처럼 다 녹아. 결국에 다 녹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보루가 또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아파트가 되면은 결국에 또 금매가 떨어지겠죠. 이 사람들 빨리 팔아야 되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똘똘한 한채라는 개념 자체는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웃입니다. 이웃.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똘똘이 한채라고 봅니다. 네. 대부분 보시면은 아주 좋은 입지, 한강변, 서울 뭐 이런 데 보시면은 이웃이 똘똘하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똘똘한 것이 아니고 이웃이 똘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 때문에 금매 나오고 아파트 시세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